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이현무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번에 걸친 조서 검토 끝에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5번째 소환 때에는 무려 36시간이 넘게 조서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재소환 경위와 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당시 검찰은 1차 소환 때만 소환 사실을 공개하고 이후 2차부터 5차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해 검찰 포토라인 토론회가 지난 15일 대한변협 주최로 열렸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소식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와 발부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정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2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1차 조사에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추궁한 검찰은 오늘은 통진당 재판 개입 사건과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조사 당시 3시간가량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한 양 전 대법원장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와 조서를 10시간가량 꼼꼼히 다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사건 피의자가 검찰 조사 이튿날 다시 검찰에 나와 자신의 신문조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재판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응에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사법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랑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관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시 발부 여부입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단독 청구보다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직 대법관을 묶어 함께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만약에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를 같이 청구를 해버리면 고영한하고 박병대는 재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명인데 3명을 모두 기각시켜버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직 대법원장과 검찰 최정의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양 전 대법원장과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과 법리 다툼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 연속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은 15일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3차 신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차례 11일하고 14일에 조사했는데 그때 40여 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을 신문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부인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그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명목의 예산 약 3억 5천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조사가 길어지면서 조서를 열람하지 않고 그냥 귀가했다고 하던데 그럼 오늘 한꺼번에 다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통상은 조사를 마치면 조서 열람까지 마쳐야 조사가 마쳐졌다 이렇게 보는데 밤 늦은 시간이 되거나 하면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다음 날 조서를 열람하기도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사 자체를 끊고 조서 열람을 해서 그날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조사를 새로 하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는 조사가 계속되니까 아마 그것을 괜히 끊느니 조사는 다 마치고 열람을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서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제 조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문조서인데요.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문답의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묻고 답하고 이런 구조인데 물은 것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진술한 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거, 이걸 이제 조서를 열람한다고 하는데요. 통상 조서 열람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보면 조서 열람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조서 열람을 해보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 조서 열람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짧게 빨리 읽어보고 뭐 조사한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쓰지 않은 거 말하지 않은 거 기재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은 게 기재됐거나 우리가 가짜로 기재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길게 열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1차 조사 경우에는 뭐 점심시간까지 포함해서 11시간 조사받고 조서만 이튿날 다시 나와서 합치면 13시간, 그러니까 조사받은 시간보다 조서를 검토한 열람한 시간이 더 긴데 이건 그럼 상당히 이례적인 거네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제 양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초임 판사 시절 이외에는 계속해서 다른 판사들이 쓴 것만 검토하고 쓴 거를 검토하고 수정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으니까 조서 열람도 마치 그런 식으로 혹시 검토하시고 수정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뭐 원래 검찰에서 묻고 답한 것은 검찰의 질문 그다음에 피의자의 답변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고칠 수는 없고 답변의 경우에도 나는 이런 뜻으로 진술했는데 당신이 잘못 적었다 이런 것은 안 받아들여 줍니다. 나는 A라고 말했는데 완전히 잘못 이런 뜻이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과 다른 것만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열람하신 이유는 당연히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서를 암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귀가했다가 이튿날 스스로 검찰청사에 다시 나와서 조서를 10시간가량 보고 다시 돌아갔는데 이게 뭐 일반인 같은 경우도 조사 받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와서 나 조서 좀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면 다 보여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조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 전날 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날인까지 하고 기명했다면 다음날 다시 보여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다시 보여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다만 다음날 조사를 새로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하면서 전날 이렇게 당신이 말했는데 거기 이게 조서의 취지가 맞냐 이러면 그거를 그때 다시 보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상당히 짧게 봅니다. 아무튼 뭐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장 청구나 발부 가능성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영장은 뭐 청구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고요. 발부 가능성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검찰이 영장 청구할 때에 보는 기준 그리고 법원이 보는 기준에 약간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전 대법관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있고 해서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는데 검찰이 혹시 이미 기각된 전 대법관의 영장도 함께 청구한다면 그 경우에 3명을 전부 다 기각하기는 법원으로서도 어려운 일이고 또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전 대법관 2명의 영장을 기각한 이유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같은 사유를 기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뭐 적어도 3명을 다 청구할 때 일부는 발부될 가능성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직 대법원장 상대 수사님만큼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1차 소환 때만 소환 사실을 공개했고 이후 2차, 3차 소환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포토라인과 관련한 토론회가 오늘 대한변협 주최로 열렸습니다. 피의자 인권 침해인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지 열띤 토론이 오갔다고 하는데 토론회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지난 11일 검찰에 공개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멈춰서지 않고 그대로 검찰청사로 들어간 이른바 검찰 포토라인 패싱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신문에는 또 포토라인 패싱 논란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포토라인이라는 것이 매우 확고한 제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단 지금 같은 포토라인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06년 8월 한국사진기자협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관련 시행 준칙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무질서한 취재 경쟁으로 취재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워 기자들의 신문 아닌 신문을 받게 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질문을 받고 당황해하는 그 당사자의 사진과 영상이 공개가 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적법 절차의 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고는 있습니다. 찍히지 않을 권리, 초상권 침해도 해묵은 논란입니다. 관련해서 세월호 사건 구원파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배우 전향자 씨가 인천지검에 출석할 당시 동행한 A씨와 B씨가 전향자 씨와 나란히 포토라인에 섰다가 언론을 통해 얼굴이 공개되자 초상권 침해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1심은 포토라인 앞에 섰다는 것만으로 초상에 대한 촬영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초상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촬영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고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2심 판단이 확정됐지만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등 초상이 찍히는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언론이 이를 촬영해 내보낼 수 있는지는 큰 논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스로 촬영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아예 그런 곳은 접근하지 않는 적극적 자기 방어 행위를 해야 촬영 거부 의사로 해석하고 있다. 아주 소극적인 자기 촬영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기 보호 이런 거부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논란에도 포토라인이 유지되고 실행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는 언론의 공익적 측면, 이른바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선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취재원 인권보호 사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사 공보 관행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초상권 침해 사이, 언론 자유와 무죄 추정의 원칙 사이, 다양한 가치가 얽혀있는 검찰 포토라인 그 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지난 14일에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회 혁신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오늘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 이현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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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먼저 지난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선거제 개혁 합의문까지 발표해놓고 한 달이 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면 하는 신용만 하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단합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이에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10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가 국회에 전달한 선거제도 개혁 권고안을 여야가 신속히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권고안은 정당 득표율의 정비례에 의원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 연령 18세 이하 하향 조정, 선거운동 규제 완화,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수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는
반드시 늘려야 된다라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협의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재합의가 어렵다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라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국회 토론회와 릴레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처리를 위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현재의 국회와 정치 질서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선거제도 개혁 처리가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특권 폐지 토론회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 논의됐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 대표를 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를 위한 국회의원 수 증원의 필수 불가결한 당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특권 내려놓기는 단순한 국회 개혁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의 중심 과제로 이렇게 부각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와 특활비. 입법 활동하라고 월급을 주고 보좌진을 뽑아주고 한 건데 세금까지 면제되는 거액의 입법 활동비와 특활비를 따로 지급하는 걸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겠냐는 지적입니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국회 예산에서 1년에 한 141억 정도가 됩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으로 나눠보면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폐지를 통한 의원 연봉 삭감, 밀실 예산 금지, 국회 사용 예산 심의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개혁 3법이 제안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고 예산 심의 처리면 벌어지는 예산 나눠먹기 실태와 깜깜이 국회 예산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논의의 첫 출발점을 국민이 왜 불신하는가 근본적인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근본 논의는 국회의 어떤 근본 기능이라는 부분과 권한 그리고 특권을 갖다가 반드시 분리하는 데서부터 좀 시작을. 아울러 오늘 토론회에선 의원 윤리 심사와 실질적인 징계 방안 확보 등 일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의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으로 대표되는 특권 내려놓기와 투명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겠다는 게 오늘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그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끊이질 않았던 국회가 신뢰 회복을 통해 국민의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아는 사람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보수 시민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적인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이던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에 대한 재판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아들에 대해서 강제추행 미수가 아닌 형량이 훨씬 낮은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으로 해달라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실제 서 의원의 재판 민원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통해 1심 담당 재판부에 전달됐고 지인 아들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두 곳의 보수단체가 서 의원을 부정청탁 등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과 대검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일단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적용해 서 의원을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시행됐는데 서 의원의 민원이 전달된 날은 2015년 5월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소급불가 원칙에 따라 김영란법으로 서 의원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법에 의하면 명백한 부정청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윤리적으로는 명백히 비난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법률적으로 직권남용 정범 처벌도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서 의원이 당시 국회 법사위원이긴 했지만 재판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어 직권, 직무와 관련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있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의 직무와 어떤 재판 업무와 크게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이제 보기가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직권남용죄 정범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임종원 전 차장이 해당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정범, 유죄가 성립하면 서 의원에 대해서 직권남용 공범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청탁 당시의 상황을 이제 골고루 따져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면은 공범이. 다만 이 경우에도 서 의원이 임 전 차장이나 담당 재판부에 직접 청탁한 것도 아니고 청탁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 의원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사법적 처벌은 물론 당에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 당직을 내려놓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 등 별다른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동계로선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나라는 씁쓸하게도 경제규모 세계 10위인데 비해 노동권은 ILO 기준 최하위권인 177위라고 합니다. 또한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지난 16일엔 간접고용 노동자 350만 시대를 맞아 노동 인권 실태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씁쓸한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인 미소페 제화공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던 것일까요? 노동계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설립된 지 꼭 100주년 되는 노동계로서는 뜻깊은 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회엔 일반인들에겐 좀 낯설긴 한데 헌법 33조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국회 헌법 33조 위원회 주최로 오늘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심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가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국회 헌법 33조 위원회와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국내 대표적 노동 법률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를 자랑하지만 노동권은 ILO 191개 회원국 중 177위에 불과할 정도로 국제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는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미비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올해 묵은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문제를 비롯해서 또 공무원 노조 문제 그리고 또 어떤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서 우리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등 노동 3권을, 33조 2항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린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이 바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입니다. 1949년 제정된 ILO 제87호 협약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노조의 결성 및 활동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1949년 제정된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 교섭에 관한 협약으로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해고와 거액의 손배소송 등 노동자 탄압은 바로 이 ILO 핵심 협약 미비준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는 게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OECD 35개 국가 가운데 ILO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과 우리나라 단 2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 협약의 가입이 시작이고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또 이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시작이 아닌가. UN 세계 인권 선언보다 앞서 채택된 제정된 지 70년도 넘은 ILO 제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을 ILO 창립 100주년인 올해엔 꼭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ILO 협약 비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연불로 끝날지 정부 여당이 이번엔 정말 ILO 87호, 98호 협약을 비준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일은 더 많이 하지만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다치지만 산재 처리는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 고 김용균 씨 사태로 대변되는 위험의 외주화, 이른바 간접 고용 노동자들 얘기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실태를 전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한 노동 관련 단체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권위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한 국내 간접고용 현황 및 노동 실태 등을 전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실제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현장을 다녀온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말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지적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어두컴컴한 공사 현장에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들리는 그 높은 소음 그리고 분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장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당혹감을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의 고용제도를 말합니다. 일종의 노동력 하청으로 통상 용역을 비롯한 파견, 민간 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고용에 포함됩니다. 국내 간접고용 노동자 수는 350만 명에 달하고 이런저런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 결과입니다. 당장 임금부터 정규직에 비해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일단 주말 포함 주당 노동시간은 간접고용 노동자 49시간, 정규직 46시간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3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의 절반이다. 파견 용역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분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주변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몰려 있다라고 하는 나아가 정규직들이 회피하는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에 종사하다 보니 다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정작 산재 처리는 훨씬 미흡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은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높았지만 산재보험 처리 비율은 34%로 원청 정규직 66%에 비하면 절반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그 노동 기본권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인 어떤 의사대변 기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이제 고충들을 조금씩 해결해가는 명백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법적으로 마땅히 뭘 할 수 없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론회 참가자들은 원청 업체의 시혜나 처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을 뜯어고쳐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부는 지금 보면 개혁이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법부에 어떤 변혁적인 파격적인 그런 판례 해석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을 고치자는 겁니다. 인권위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추후 이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함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미소패라는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미소패에서 신발을 만들어 왔던 재화공 수십 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는데 미소패 구두를 사 신어야 되는지 어떤 사연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사장제를 철폐하라는 손팻말을 든 재화공 수십 명이 서울 성수동 미소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구두 브랜드 미소패를 보유한 비경통상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 국내 제1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엄동설안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재화공들이 생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은 추운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알 바 아닌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길밖에 없어요. 이들 재화공들은 길게는 10년 이상 미소패 공장으로 출근해 구두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소패 측은 이들 재화공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구두 한 종 납품에 얼마 하는 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해 임금 아닌 임금을 지불해왔습니다. 이에 재화공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미소패 측에 요구했고 미소패 측은 또 다른 유명 구두 브랜드인 소다 재화공들이 낸 소송 결과를 보고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화공들에 통보했습니다. 소다란 회사에서 대법에 퇴직금 소송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대법 판례가 나오는 대로 승복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해 나오면서 미소패 브랜드에 일을 한 거지 뭐 딴 브랜드에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소다 재화공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미소패 재화공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자신들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미소패 측에 요구했지만 미소패 측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덜컥 공장 폐쇄와 중국 이전이라는 재화공들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엄동설안에 굶어 죽지 않게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 하면서도.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비경통상은 지난해 전년 대비 24% 증가한 81억 6,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정도 증가한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폐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재화공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내 공장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미소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담당분이 외근 중이시고요. 저희가 연락처 있으니까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좀 윗분이 돼서 좀 외근이 좀 많으세요. 저희가 뭐 말씀드릴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릴 것 같은데요. 미소패 재화공들은 그동안 이른바 개수임금제라고 해서 1년 된 신참이든 수십 년 된 고참이든 만든 구두 개수에 따라 노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도 이런저런 트집을 잡혀 제대로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재화공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에러의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가 조금 나왔다고 해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씩 까버리면 일주일 동안 일했던 부분이 싹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재화공들은 미소패에서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보험 처리도 안 되어 왔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딱하고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록이 없는 거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재화공들은 미소패 구두를 납품받는 롯데백화점에서 시위를 이어나가며 미소패를 압박한다는 계획이지만 롯데백화점이 재화공들의 편을 들어줄지는 그야말로 기약 없는 일입니다. 집회에 나선 재화공들은 사측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집회와 1인 시위를 무기한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간제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 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서울 변회의 2018년 법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수 법관으로 어떤 법관이 선정됐을까요?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8회 변호사 시험이 그제지요. 지난 12일 마무리됐습니다. 관련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법조계 내부에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초 2년 임기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 정동에 위치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순석 이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변호사 시험 난이도 얘기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현재의 변호사 시험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본인들이 과연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서로 자문할 정도로 현재 실제 응시생 누적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제1회 시험 때 약 87.2%에 달했던 변시 합격률은 지난해에는 50%대가 붕괴되면서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성화 교육이 황폐화되고 또 변시 과목 외에 다른 선택 과목의 수업이 유명무실화되고 단기적으로는 합격률을 70% 정도에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을 의사 국가고시처럼 자격 시험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순석 이사장의 소신이자 법전원의 오랜 희망입니다. 그래야 다양한 배경과 지식, 경험을 가진 법조인 배출이라는 로스쿨 도입 원래 취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당초 로스쿨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이걸 이제 목표로 해왔습니다. 네.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험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수 급증과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선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시와 변시 양쪽을 통해 법조인이 배출돼 왔는데 이제 사시가 폐지된 만큼 변시를 통한 적당한 법조 인력 수급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10년간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동시에 배출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스쿨에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궁극적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김순석 이사장의 말입니다. 무변촌이나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어지게 되고 변호사 시험 숫자의 적정한 공급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나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나 매우 필요한. 김순석 이사장은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공개 등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시험 성적에 또 얽매이게 되고 이래서 로스쿨 교육에 있어서 많은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로스쿨이 정상적인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이 교육적 이해관계가 오히려 더 중요한 법익이라고 봅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과 한국기업법학회 회장과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등을 지낸 기업법 전문가인 김순석 이사장은 기존 법조인들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이 송무시장에서의 포화 상태 내지 이러한 불안은 결국은 신임 변호사들이 송무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다양한 공공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로스쿨 도입 만 10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걸맞는 한국형 로스쿨 안착에 임기 2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김순석 이사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긴 했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국형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이 함께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토론회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회 토론회는 시간제 로스쿨,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배경과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이른바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따른 겁니다. 금수저든 흑수저든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로스쿨 갈 수 있으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는 그걸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개천에서 용나기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이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참석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 이미 자리를 잡은 방송통신대를 통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입니다. 다양한 사다리,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계층의 얘기가 법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벽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벽을 허물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구체적 선발 방안으론 다양한 배경 출신 법조인 배출을 위한 경력자 전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전형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일반적인 로스쿨이 전통적인 학생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력자를 위한 로스쿨, 경력에 단절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로스쿨을 만들려고. 참석자들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정원으론 200명 정도를 제시했는데 이는 현재 25개의 로스쿨 전체 정원 2,000명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존 로스쿨들의 정원을 줄이든 로스쿨 전체 정원을 확대하든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과 맞물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현행 로스쿨이 총입학 정원제라는 것으로 묶여져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 합격자 수가 알게 모르게 거의 지금 불문율처럼 지금 이제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그럼에도 법조 교육 기회 확대와 계층 이동 사다리 제공 등 기존 로스쿨 제도 보완을 위해선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학 정원 증가로 인한 대한 변혁과의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서울변회의 2018년도 법관 평가 결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서울변회 법관 평가 이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건가요? 네, 서울지방변호사의 2018년도 법관 평가는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요. 2,132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7,879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숫자는 2008년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역대 최대치인데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법관만을 유효 평가 대상 법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의 경우 1,111명의 법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중 100점 만점을 받은 김배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유성욱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 등 평균 점수 95점 이상 그 이상을 받은 21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우수법관은? 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1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 꼽히는데요. 이 밖에도 우수법관들은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그리고 충실한 판결문의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위 법관도 따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한 건가요? 네, 서울변회는 하위 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실제 최하점인 46점을 받은 한 법관의 경우에는
이 10명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5명에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5명의 법관은 고압적인 언행, 선입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무례한 언행 등 적절하지 못한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네. 먼저 A 판사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증인 신문이 끝난 후 네. 왜 이런 증인을 불렀냐며 변호인을 네. 타박을 하는가 하면 네. 최후 변론이 시작된 지 한 2, 3분 만에 네. 변호인의 말을 끊더니 내가 그 변론을 다 들어야 하냐, 네. 그리고 다 듣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B 판사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나한테 오지라고 말해 네. 그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는 더러운 사건을 담당한 자신은 도대체 뭔지라는 자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C 판사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따져 묻고는 네. 대답하려 하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며 진술을 가로막았고 면박을 주고 네. 그리고 재판 중간에 원고 피고 측에게 밖에 나가서 쟁점을 검토하라며 대기를 시킨 후에 다음 재판을 먼저 진행하는 황당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네. 뭐 이게 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는데요. 네. D 판사는 소장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네. 소송 진행 내내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 피고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더니 네. 결국 판결문에는 피고와 원고의 주어를 반대로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쟁점이던 계약서 조문마저 틀리기 적시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도대체 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네. 서울변의 자료를 보니 어떤 판사는 거의 왕을 대하는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사례가 제철되었다는 등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이유 없는 소송 절차 지연, 그리고 고압적인 언행 등 아직도 이런 법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다 떠나서 주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판사라고 앉아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홍콩산 금괴 수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일당에게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홍콩산 금괴 수만 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금괴 밀수 일당에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 뭐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윤모 씨와 양모 씨는요. 네.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네.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국내 이제 공항 한승구역에 반입을 하고요. 네. 관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에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이 네. 금괴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행객들은 아르바이트로 이 1kg짜리 금괴 2-3개 정도를 나눠 갖고 네. 일본으로 입국해서 현지 밀수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일당을 받는 형식이었다고 네. 하는데요. 이런 금괴 응반 아르바이트는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한 2015년 이후에 네. 성행을 했고요. 법원은 이런 밀수가 불법 중개무역에 해당하고 일본에서 금괴를 파다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벌금만 4조 원대라고 하는데 밀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홍콩산 금괴 4만 개라고 하고요. 네. 그 규모는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네.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범 윤 씨와 양 씨에게는 각각 역대 최대 벌금이 선고가 됐는데요. 네. 그 금액이 1조 3천억 원이고요. 네. 추징금이 2조 102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인 조직원 8명에 대한 벌금까지 더하게 되면은 총액이 4조 6천억 원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벌금이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제 벌금과 추징액이 총 6조 5천억 원을 선고받은 역대 최대급의 최대의 네. 선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시세 차익은 400억 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벌금이 어떻게 이렇게 조 단위로 나온 건가요? 예, 그 밀수범에게 벌금을 부과할 때는 네. 그 밀수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범이 윤 씨와 양 씨가 밀수출한 금괴 4만 개의 가격이 2조 원이었기 때문에 네. 이를 고려해서 벌금이 부과가 됐고요. 네. 추징금 역시 그 밀수출한 물건의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시세가 2조 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추징금이 2조 102억 네.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일단 벌금을 선고는 했는데 벌금 낼 돈이 뭐 없다거나 나는 못 내겠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벌금의 경우에는 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 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벌금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네.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번 사건에 윤 씨와 양 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지금 1조 3천억 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3년으로 나누게 되면은 하루 일당이 13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노역 일당이 10만 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네. 뭐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벌금과 달리 추징금의 경우에는 이제 내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시효는 3년이고 중간에 1원이라도 납부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지되고 다시 3년이 연장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범죄자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는 합니다. 이게 뭐 밀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했었나요? 이제 지금 일본이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이 네. 되면서요. 홍콩과 비교해서 금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요. 네. 그래서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에 빼돌리는 이런 시세 차익을 네. 노리는 밀수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네. 이런 밀수 조직이 경쟁적으로 늘고 조직화가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관세청에서는 네. 공항의 환승구역에 네. 대해서 외국이다. 그래서 네. 외국으로 간주해서 관세법 적용이 쉽지 않다라고 해서 좀 처벌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범죄들이 성행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드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이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네. 외국으로 반송을 되면 반송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규정을 어겼다라는 네. 이유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밀수범들이 홍콩에서 금괴를 사서 네. 국내 공항을 단순히 거쳐서 일본으로 간 게 아니라 네. 보세구역인 그 국내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여행객에 또 넘겨서 운반하도록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밀반송으로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공짜 여행 광고를 보고 금괴 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처벌 같은 건 안 받나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 이제 항공료와 뭐 호텔 네. 숙박료 그리고 여행비까지 받고 이제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이러한 범죄에 가담을 하시게 됐는데 주의가 많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으로 금괴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관세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요. 네. 이를 위반해서 밀반입할 경우에는 일본 관세법 제111조, 67조에 따라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허가 수입 행위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최근 일본은 이런 이제 금괴의 밀반입이 많이 성행을 하면서 과거에는 벌금만 내고 석방을 시켰지만 네. 구속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네. 요구되고요. 네. 앞서서 본 대로 이제 우리 검찰이 불법 금괴 중개무역 행위에 대해서 관세법을 적용해서 네. 기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운반책이었다고 네. 하더라도 처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네.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성주체성 장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성주체성 장애는 어떤 장애길래 이렇게 불리는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성주체성 장애입니다. 성주체성 장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십니까? 일단 장애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뭔가 불능이 연상되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우리 법령에 이 성주체성 장애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개봉한 이재용 감독의 죽여주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편견을 어둡지만 담담한 시각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트랜스젠더로 나오는 배우 안아주는 실제 트랜스젠더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감독은 안아주 캐스팅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관객들이 트랜스젠더 역시 사람이고 우리의 이웃임을 깨닫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감독의 말처럼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6월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분류해왔던 트랜스젠더를 국제질병분류 항목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It was taken out from mental health disorders because we had better understanding that this wasn't actually a mental health condition and leaving it there was causing stigma. 이와 관련 우리 법령에도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표현이 나옵니다. 국방부령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 검사의 방법 6항 성주체성 장애 및 성선호 장애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성선호 장애는 어린아이나 여성의 속옷 등 특정 대상의 성적으로 집착하는 넓은 범위의 성도차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주체성 장애는 다름 아닌 트랜스젠더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 정체성을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성 전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선 제3의 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소수자 인권 차원에서 이를 장애로 적시해 표현한 국방부령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랜스젠더가 자기의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이게 뭔가 정신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고 뭔가 치료가 돼야 되는 약간 뭔가 비정상적인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좀 이제 되게 어떤 사회적인 낙인, 차별 이런 걸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좀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성주체성 장애가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박한희 변호사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장애라는 표현은 떼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라는 용어가 탈락되고 그냥 타고난 성별과 본인이 느끼는 성별이 그냥 다른 어떤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는 용어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트랜스젠더를 군에 보내야 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를 장애로 적시한 국방부령은 국제기준 권고 등에 비춰보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추후 용어 변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현무입니다.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 주말입니다. 이번 주 새해 다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